아미쉬는 17세기 유럽에서 유아 세례, 폭력, 그리고 기성교회의 권력을 거부하는 종교 집단 내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사치와 위계 없이 그리고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소박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설교자 자콥 암만, 이 아미쉬의 마지막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더 엄격한 규칙과 외부 세계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의해 박해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방당하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넜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 도착한 그들은 값싼 땅과 자신들에게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시골 지역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며 단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간섭 없이 그들만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하고 질서 있는 삶 속에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토록 고요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문대여, 문다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누구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가장 가혹한 처벌. 아미쉬 지도자들은 집단 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그들이 시행하는 가장 엄격한 규칙 중 하나는 메이둥인데 그들의 언어로 누군가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집에서 전화를 사용하거나 세례 때 받아들인 규칙을 따르지 않는 등 심각한 규칙을 어길 때 시작됩니다. 교회 장로들은 논쟁하거나 설득하는 대신 만나서 그 사람을 집단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제외된다면 교회 모임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를 발표합니다. 자신을 변호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은 사람을 무시해야 합니다.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거나 함께 일하거나 예배 시간에 옆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집에 사는 경우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오래된 관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공동체에서 이 관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는 신앙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이 처벌을 다시 생각하고 삶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이 가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구타는 없지만 고립은 극심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그 공허함 속에서 살기보다는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택한다고 말합니다. 이 관습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처벌은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규칙을 다시 준수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처벌은 해제되고 다시 환영받을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아미쉬 공동체는 이 처벌을 언제 적용할지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사소한 위반에 대해, 어떤 공동체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동체는 이를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의무의 일부로 여깁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불순종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혼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기 전에 그들은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스스로 고칠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불복종한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처벌을 내리고 모든 사람은 그 처벌을 존중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행위는 가족 내의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처벌을 받지만 아내는 처벌받지 않는다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요리하거나 옆에 앉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더라도 적어도 꼭 필요할 때는 서로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아미쉬 사람들은 그들의 침묵이 증오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단호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처벌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공동체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제가 항상 그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대신 완전히 떠나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종교를 바꾸거나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만 그 흔적은 남습니다. 이 관행은 아미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합니다. 때로는 매우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특히 이 관행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매우 강한 정서적 처벌로 여기며 폐쇄된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아미쉬 단체는 이 처벌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단체가 더 이상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이유로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규칙을 받아들인 후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단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로 발을 씻는 비밀의식 아미쉬 사람들은 6개월마다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는 많은 외부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관습, 바로 서로의 발을 씻는 것과 성찬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관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복음서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이를 상징이 아닌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날 모임은 이른 아침부터 거의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큰 집이나 헛간 또는 개조된 작업장에서 열립니다. 모든 것은 미리 준비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의자, 한쪽에는 남자들을 위한 벤치, 다른 한쪽에는 여자들을 위한 벤치가 놓여 있으며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장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진지합니다. 먼저 긴 성경 봉독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인도자 중 한 명이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음악도 박수 소리도 격한 감정도 없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경청합니다. 그리고 가장 섬세한 부분인 발을 씻는 의식이 이어집니다. 이 의식은 동성 커플로 진행됩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한쪽 발을 씻고 다른 쪽 발을 씻습니다. 그런 다음 자리를 바꿉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물과 간소한 대야, 수건을 사용합니다.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 의식은 그들에게 분명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아름다운 몸짓이나 공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주교조차도 평범한 농부의 발을 차별 없이 씻깁니다. 대부분은 진지하게 행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만 이 행위를 신성한 행위로 여기게 됩니다. 모임에 남고 싶다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발 씻김 의식이 끝나면 성찬식으로 예식이 이어집니다. 빵과 포도주를 빨리 나눠주는 다른 교회와는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고 질서 있게 진행됩니다. 먼저 모임 구성원들은 아미쉬 가족이 구운 크고 둥근 무교병을 받습니다. 빵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조금씩 나눠줍니다. 모두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합니다. 아무도 일어서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연설이나 노래도 없습니다. 그 후 모임 구성원 중 한 명이 직접 만든 와인이 제공됩니다. 큰 잔이 돌며 각자 한 모금씩 마시고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다른 구성원과 갈등이 있거나 중요한 규칙을 어긴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려면 용서를 구하고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행사 전에 화해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보상하도록 권장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사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먼저 기도, 긴 설교, 그리고 씻음, 빵, 마지막으로 포도주입니다. 어떤 모임은 다 같이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어떤 모임은 조용히 일어서서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납니다.
전체 예식은 5일 6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식사나 화장실 휴식 시간은 없습니다. 모두가 불평 없이 참아냅니다. 그들에게 이날은 육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날입니다. 성찬식이 끝나면 축하나 대화는 없습니다. 모두 몇 분간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조용히 일어나 떠나기 시작합니다. 포옹도 작별 인사도 이야깃거리도 없습니다. 모두들 마치 의식이 진행 중인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요리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도착하자마자 간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때로는 빵, 수프 또는 미리 차갑게 차려진 음식이 있습니다. 이날은 묵상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피합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유지하며 침묵 속에서 성찰합니다. 이날은 감정을 드러내는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속으로 감동을 받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울음도 웃음도 심오한 말도 없습니다. 아미쉬에게 신앙은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규율과 침묵으로 드러납니다. 이 의식 전체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두드러지지 않고 누구도 위에 있지 않습니다. 발씻기와 성찬식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평등, 순종, 그리고 완전한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검열되지 않은 럼스프링과 아미쉬 10대들은 16세나 17세가 되면 다른 문화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계, 바로 럼스프링가를 시작합니다. 축제나 기념 행사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아미쉬의 삶의 방식을 진정으로 이어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모든 규칙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외부에서 입는 옷을 입고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아미쉬가 아닌 친구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파티, 자동차, 현대음악을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를 이용해 모든 것을 시도하고 어떤 이들은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럼스프링가가 시작되는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모임의 일원으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멈추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다른 젊은이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럼스프링가의 일원이 됩니다. 그때부터 주말은 더욱 활기차집니다. 모임, 식사, 나들이, 심지어 숨겨진 댄스 파티까지 계획합니다. 어떤 단체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노래하고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는 맥주와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대규모 파티를 엽니다. 부모들은 종종 못 본 척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만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기를 경험한 후에 공동체에 진지하게 헌신할지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이들을 시험하는 방식입니다. 럼스프링가 기간 동안에는 무엇이든 허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문율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심각한 문제에 휘말리거나 공동체 밖에서 법을 어기면 부모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자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청소년들이 다시 돌아와 세례를 받고 부모처럼 아미쉬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하던 모든 것, 즉 현대적인 옷, 휴대폰, 바깥 친구들과의 관계를 버리고 모든 규칙을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례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이 관찰합니다. 그들은 변화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룹에 속하고 싶어 하는지, 그 변화를 이해하는지,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일단 받아들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례 후 규칙을 어기면 제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럼스프링가가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들이 헌신하기 전에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젊은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외 친구들과 함께 살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합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곳에 머물면 그동안 누렸던
모든 자유를 잃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결정은 묵묵히 존중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떠나는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계속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잃는 것이 거의 사회적 죽음과 같습니다. 럼스프링가 이후 떠난 사람들 중 일부는 몇 년 후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미쉬 생활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규칙을 다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룹이 의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허락하기 전에 증거, 시간, 그리고 진정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즉 가족 생활, 그룹 활동, 조용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귀가 자신이 얻었던 모든 독립심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룹 내에서 돌아와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원래의 세례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순종하고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남아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럼스프링가는 그저 빠르게 지나가는 이상한 단계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향수로,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으로 기억합니다. 그 후에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진지한 어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룹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준수한다면 과거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 결과가 가혹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세계 사이의 기간은 끝납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와 머물고 어떤 이들은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미쉬에게 럼스프링가는 무의미한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랑이나 선택 없이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젊은 아미쉬 사람들은 암호하거나 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진지한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구애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데이트하거나 재미로 관계를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파트너를 찾기 시작합니다. 잠재적 파트너 간의 만남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청소년 모임이나 예배 후 또는 간단한 축하 행사에서 만납니다. 그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관찰하며 관심이 생기면 일요일 오후에 편지를 쓰거나 방문합니다. 구애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은 없지만 모두가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키스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전에 손도 잡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중과 신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커플이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관계를 공식화하기 전에 부모가 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관찰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청혼은 낭만적인 놀라움이 아닙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랑은 신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서 신부와도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가 동의하면 계획이 확정됩니다. 반지도, 무릎까지 차오르는 결혼 서약도, 극적인 약속도 없습니다. 결혼식은 가을이나 겨울에 치러지는데 그 시기에는 파티를 덜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몇 주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교회가 아닌 집에서 거행됩니다. 헛간을 청소하고 신도석을 설치하고 수백 명을 위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은 긴 모임으로 시작됩니다. 꽃도, 음악도, 전통 의상 외에는 특별한 옷도 없습니다. 신부는 짙은 파란색이나 보라색 옷을 입고 화장이나 장신구를 하지 않습니다. 신랑은 가장 격식을 갖춘 예복을 입지만 그만큼 소박한 예복을 입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진행됩니다. 몇 시간 동안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결혼의 책임에 대한 설교가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 신랑 신부는 참석자들 앞에 앉아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공식적으로 결혼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에는 반지 교환이나 입맞춤은 없습니다. 그 후에는 만찬이 이어집니다. 호화로운 연회는 아니지만 풍성한 만찬입니다. 가족들은 이른 아침부터 빵, 고기, 케이크,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통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도 건배를 하거나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날 밤 신혼부부는 혼자 자지 않습니다. 첫날 밤은 부모님 댁에서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때로는 어린 동생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자기도 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비밀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부부는 친척들을 방문하고 적응에 도움을 받습니다. 사치, 신혼여행, 여행 없이 함께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첫날 밤부터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집이 없다면 독립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처음부터 역할은 명확합니다. 남편은 밖에서 밭이나 작업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아내는 집안일, 요리, 청소, 육아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운 대로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아미쉬 부부의 결혼 생활에서 육체적 친밀함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조언을 해주지 않고 성교육이나 가족 간의 대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고 결혼 생활 안에서 저절로 이해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식적인 성교육은 없습니다. 결혼 전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듣거나 추론한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따라서 첫날 밤은 종종 어색하고 많은 의심과 침묵 속에 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의심 없이 결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결혼의 일부입니다. 피임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태어나며 태어난 모든 아이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많은 부부가 8명, 10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둔 대가족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도움 없이, 불평 없이, 그리고 쉬지 않고 집에서 출산하기 아미쉬 여성들은 집에서 출산합니다. 출산은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며 거의 항상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나 지역사회에 익숙한 조산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조산사들 중 다수는 정식 의료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출산하는 것을 보고 다른 여성들의 출산을 도우며 배웠습니다. 첨단 장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에 기반합니다. 출산은 임상 도구 없이 집안의 간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계나 기술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보호자와 출산을 앞둔 여성만 함께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산모는 가족과 함께 집에 남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다른 여성들이 며칠 동안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나 병원 직원은 없습니다. 출산을 도운 사람들이 집에서 검진을 합니다. 지역사회는 이러한 순간들을 자체적인 자원으로 관리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그들이 출산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줍니다. 즉,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미쉬 가정에서는 아이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의 일부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이나 계획해야 할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임신을 막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산은 단순한 패턴을 따릅니다. 지역사회의 경험 많은 여성이나 지역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진통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고 있으며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을 준비하거나 공간을 꾸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가능한 공간에서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위기는 평화롭습니다. 참석해야 할 사람들만 참석하며 소음이나 방해는 없습니다. 사용되는 도구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기존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적인 개입은 없습니다. 여성들은 어머니, 이모, 이웃에게서
이러한 전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을 따릅니다. 그들은 출산 과정과 예상되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출산 후 돌봄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담당합니다. 신생아는 가정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돌보아집니다. 한 가구당 자녀 수는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6명, 8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자녀 수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모든 출산은 그들이 따르는 삶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분만 중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공동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일반적인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집에서 처리됩니다. 아미시와 함께 일하는 조산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는 장비 없이 돌봄을 제공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언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며칠 안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가족, 친구, 이웃이 도와주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신생아는 부모와 형제자매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공식적인 의료 기록은 보관되지 않습니다. 아기의 성장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관찰합니다. 모든 것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아이들을 맞이하는 방식이 직접적이고 변함없습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현대적인 기술,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식에 의존하며 그것이 모든 출산의 지침이 됩니다. (8학년) 교사 1명, 미래는 없다. 아미쉬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에 다닙니다. 이 학교들은 대개 집 근처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소유한 땅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교들은 단순합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모든 학급이 한 교실에 모여 있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모든 학생을 가르칩니다. 교장이나 행정직원도 없고 컴퓨터나 최신 장비도 없습니다. 수업은 그룹 구성원 중 한 명이 진행하는데 거의 항상 같은 시스템에서 학업을 마친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대학 학위나 외부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생 시절에 배우고 배우는 과정에서 적용합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읽기, 쓰기, 간단한 수학, 그리고 약간의 역사 등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현대적인 과학 수업은 없으며 복잡한 사회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아미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책은 지역 사회의 어른들이 선정합니다. 만약 어떤 책이 그들의 신념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뀌거나 단종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이 학생들의 생활 방식과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처럼 표준화된 시험도 없고 높은 성적을 위한 경쟁이나 최고 학생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모든 학생은 눈에 띄거나 뒤처지지 않고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학교의 규율은 가혹한 처벌이나 엄격한 규칙에 기반하지 않지만 모두가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교사는 부모와 상의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존중과 복종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점수 시스템이나 서면 보고서도 없습니다. 가족들은 교사가 각 학생을 알고 있으며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공식적인 학부모 교사 면담도 없습니다. 서류 작업이나 공식적인 약속 없이 모든 것을 직접 논의합니다. 아이들은 8학년이 되면 학업을 마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없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대부분 집, 밭, 작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어른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미쉬 공동체는 아이들이 그 이후로 교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배우는 것은 가족을 부양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동체의 규칙을 따르는 것 등 마땅히 해야 할 일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년 전 정부는 아미쉬에게 16세까지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아미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어긋난다며 저항했습니다.
이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판사들은 아미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미쉬는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8학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들에게 교육 시스템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8학년을 마치면 아미쉬 남녀는 더 이상 교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밭, 집 또는 작업장에서 배울 준비가 됩니다. 그 후에는 책이나 졸업장이 아닌 실무 교육이 제공됩니다. 남자아이들은 보통 부모나 친척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목공, 농업, 기계와 같은 기술을 배웁니다. 소녀들은 집에 머물며 아이들을 돕고 요리하고 집안일을 합니다. 방과 후에 일어나는 일을 교육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배움은 계속됩니다. 모든 것은 관찰하고 실천하고 반복하는 방식으로 배웁니다. 교과서도 없고 성적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수업이지만 칠판은 없습니다. 아미쉬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이론 수업보다 더 유용합니다. 그들은 문을 고치고 빵을 굽고 동물을 기르는 법을 아는 것이 공식을 공부하거나 현대 소설을 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지식은 연장자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그리고 이웃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전수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찾지 않습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의 책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습니다. 학교는 어느 정도 역할을 다합니다. 그 후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책임은 가족과 그들의 일상 업무로 전가됩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시스템이며 그룹 내의 누구도 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감옥 없이도 처벌 아미쉬 공동체에는 경찰서, 순경, 법원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외부 기관에 넘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내부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은 오르드농, 오르드농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은 한 곳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공식적인 법의 형태를 띠지도 않지만 그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합니다. 단순하고 순종적이며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규칙을 어기면 공동체는 이를 보고하거나 판사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논의하여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처음에는 대화와 경고를 통해 문제를 비공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고집할 경우 더 심각한 제재인 사회적 배척, social disembodiment, 즉 따돌림 셔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한 후에야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따돌림은 그 사람이 마을을 떠나거나 다시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마치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처벌은 개인이 분리의 무게를 느끼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복수가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미쉬에게는 집단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공개적인 처벌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배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전체 공동체가 알게 됩니다. 포스터나 공지는 없지만 공지는 가족들에게 빠르게 퍼집니다. 모든 사람은 영향을 받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사 때 다른 사람 옆에 앉거나 공동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과 사업적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근처에 살고 같은 장소에서 일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접촉으로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정확한 기간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를 표하고 다시 집단의 규칙을 따르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은 모욕을 당하거나 경멸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거나 강제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거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복귀를 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건을 검토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며
만약 그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복귀를 허용합니다. 그러면 거부는 해제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유형의 처벌은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누군가 규범을 어기면 집단은 집단적으로 반응합니다.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부당한 후 복귀하는 사람은 영구적인 낙인을 찍히지 않습니다. 제재가 해제되면 이전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거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회복 과정은 종교 모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집단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그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깁니다. 이 시스템은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기에 효과적입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집단 자체가 통제 네트워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동을 통제하는데 외부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받아들이는 헌신으로 여겨집니다. 세례를 통해 집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집단의 규칙을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따를 것임을 압니다. 목표는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닙니다. 바로잡고 균형을 유지하고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부는 비록 가혹하지만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돕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경찰이나 교도소가 없는 곳에서는 집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지인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외부의 법률 없이도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는 다른 형태의 정의이지만 그러한 모델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입니다. 병원 없이 병들다. 신앙 고통, 그리고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다른 사회처럼 관리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없고 매달 회사에 보험료를 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가족, 이웃 또는 지역사회기금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현대의학은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병원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먼저 집에서 간단한 치료법이나 이미 같은 경험을 한 어르신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만 그럴 때는 망설임을 갖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치료를 강요하지 않는 전문가를 선호합니다. 수술, 강력한 약물 또는 장기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선택권이 있다면 덜 침습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기계나 현대적인 처방전보다 자신의 신체의 힘과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합니다. 그들의 돌봄은 대부분 집에서 제공됩니다. 누군가 아프면 즉시 이송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며 가족은 그들을 돌보고 집에서 만든 식사를 제공하고 함께하며 집을 나서지 않고도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합니다. 이러한 건강관리 방식은 무지나 방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자립적이며 공동체 중심적인 그들의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신 의료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공통된 신앙입니다. 질병이 심각하여 집에서 제공할 수 없는 치료가 필요할 때 일부 아미쉬 사람들은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그들을 지원하고 함께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이 그들의 관습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은 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가족이 공동기금에 정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군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것은 그곳에서 조달됩니다. 이는 모두가 존중하는 상호 부조의 한 형태입니다. 이 기금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선출된 공동체 구성원들이 관리합니다. 그들은 명확한 계좌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관료주의 없이 자금을 분배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미쉬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병원이나 의사들과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복잡한 절차나 회사 개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가격보다 낮은 직접 지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현대 의료 시스템의 많은 요소를 거부하지만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접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결정을 위임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에 따라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결정합니다. 삶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건강은 공동체, 공동의 노력,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에 기반합니다. 이 논리는 누군가 아플 때에도 적용됩니다. 많은 아미쉬 가족들은 항상 의사에게 의존하는 대신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누군가 몸이 좋지 않을 때 허브, 차, 그리고 민간요법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했지만 한 푼도 벌지 못한 채 아미쉬 세계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상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집에서 또는 소규모 가족 사업을 통해 자영업을 합니다. 일은 집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농사, 수리, 건축 등 힘든 일을 합니다. 여자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필요한 모든 일을 돕습니다. 각자 정해진 일정이나 계약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것은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이나 학위 없이도 직접 해보면서 배웁니다. 아미쉬가 운영하는 사업은 전형적인 모델을 따르지 않습니다. 빠른 이익이나 대규모 확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정직하며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가구를 만들거나 기계를 수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제품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밭에서 수확한 것을 재배하고 판매합니다. 화려한 광고, 큰 간판, 캠페인 없이 말입니다. 일이 그들의 가치관과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사업이 너무 커져서 외부 직원을 고용하거나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기술을 사용해야 할 때 그들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미쉬 여성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일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그들의 일상은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납니다. 빵을 굽고 빨래하고 바느질을 하고 여러 아이를 돌봅니다. 많은 경우 농사일이나 가업과 관련된 일을 돕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무보수로 합니다.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득 창출 여부가 아니라 가정의 기능입니다. 노력은 각자의 기여 능력에 따라 분담됩니다. 젊은이들도 어린 나이부터 참여합니다. 부엌일을 돕고 청소하고 짐을 나르고 정원에 물을 주고 동물에게 먹이를 줍니다. 용돈이나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것이 유용하고 현재에 충실한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배웁니다.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대신 노력은 의무의 일부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라면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집이나 작업장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사업을 시작할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도구를 빌려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잠재 고객과 연결해줍니다. 그들의 목표는 경쟁이 아니라 더 많은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한한 확장을 추구하는 대신 그들은 가족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규모에 맞춰 일을 조정합니다. 프로젝트가 너무 커지면 축소하거나 분할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제불능이 되거나 본래의 의미를 잃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곳에 쓰고 쌓아두는 데 쓰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고 간소한 장부로 회계 처리하며 사치는 피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없지만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도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정과 독립은 급속한 성장이나 명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상사, 월급,
외부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단순히 낡은 옷이나 엔진 없는 수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단순한 이미지 뒤에는 견고하고 통제되며 폐쇄적인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통제 없이는 어떤 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살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칙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규칙, 처벌, 그리고 외부의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들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